시청자 여러분, 배고플 때 밥 먹고 몸 아플 때 약 먹는 것만큼 우리 생활에 절실한 문제가 또 있을까요? 그런 면에서 국민 먹거리, 의약품 행정 관리를 맡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정청이야말로 아마 우리 생활에 가장 맞닿아 있는 그런 국가기관일 겁니다. 요즘 그러지 않아도 일본 지진 사태로 인한 방사능 오염, 식품관리 비상에 걸렸죠.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서 찾아오는 것이 식품의약품안정청입니다. 작년에 식품의약품안정청이 서울 불광동에서 지방으로 이사했죠. 오늘 이곳 바로 충북 오성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다시피 첨단 복합 의료 단지가 지금 조성 중입니다. 세계적인 의료 복합 단지가 될 겁니다. 오늘 이곳에서 식약청장님 모시고 식약, 의약품 행정의 오늘 그리고 미래를 얘기하고요. 이곳 첨단 단지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Going back to the corner where I first saw you. Gonna camp in my sleeping bag. I'm not gonna move. 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먹거리, 의약품 행정을 총괄하고 계시는 식약청의 노현웅 총장님 참 인상이 좋으십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총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바쁘신데 네, 이렇게 시간 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감사합니다. 오성에 이렇게 내려와 보니까는 뭐 의외로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넓고요. 네, 총사 건물이 아주 뭐 정말 미국에 내놔도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근사합니다. 예, 기존에 뭐 정부 청사들이 전부 다 성냥갑 모양이었는데 그러게요. 여기는 조금 그래도 과학하는 네, 기관답게 네, 좀 네. 다양성을 가지고 있죠. 아주 네. 디자인도 너무 멋있고 건물 네. 디자인도 멋있고요. 청년님 지금 취임 1주년이 지난 4월 초였죠? 그렇습니다. 네. 네, 한 1년 네. 가까이 1년 넘게 지냈는데 그동안에 참 제일 큰 일이 아무래도 청사 이전을 불광동에서 네, 서울 네. 쪽으로 온 게 큰 네. 일이었는데 1년 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소회를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예, 제가 작년 4월 2일자로 부임을 했는데 지난 1년여 동안 참 그 숨가쁘게 네. 이렇게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국민들의 식품, 의약품의 의료기기 이런 안전 문제를 책임진다는 것이 그 정말로 막중한 임무가 돼서 잠자는 시간만 빼고 식약청 일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잠자면서 꿈까지도 네. 저희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작년 말에 이루어진 그 불광동에서 식약청 5성으로 이전하는 문제였습니다. 저희들이 그 물량 자체가 굉장히 방대했고요. 한 5톤 트럭으로 1,100대 정도. 1,100대. 네.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그 안에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 이런 그 위험한 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그 특히나 동절기에 이전을 할 수밖에 없어서 안전 문제에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썼는데 다행히 조그만 미흡한 사고도 없이 완료가 돼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그 랩이 있으니까는 더 그렇습니다. 네. 이사 네. 규모가 네. 커졌겠네요. 네. 그죠? 네. 그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들한테 이제 가장 제가 뭐 오프닝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맞닿아 있는 기관인데 네. 막상 또 식약청이 어떤 일을 하는지 시청자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식약청이 어떤 일을 하는 데인지를 조금 총장님께서 좀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 주시죠. 예, 뭐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저희들은 국민 여러분들의 가장 옆에 있는 밀접한 기관입니다. 저희들이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의 안전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는 일에 조그만 소홀함이라도 있으면 국민들이 안전하게 드실 수 없고 편찮으셔도 치료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그런 파수꾼이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그 업무의 중요성에 비해서는 조금 덜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부임하면서부터는 평상시에 저희들이 하는 일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언론이나 각종 매체를 통해서 국민들께 좀 많이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한 덕분인지 최근에는 좀 정부 저희 식약청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직원 수는 얼마나 돼요? 저희들이 정규직이 1,450명 정도 되고요. 굉장히 큰 조직이군요. 연구원 같은 그 비정규직까지 포함하면 1,950 정도 돼요. 아이고 거의 뭐 2,000명 가까이. 그렇습니다. 네. 지금 총장님 여기 내려와 보니까 이 오성 지금 충북 오성이 여기 이제 천안 부근인데 그죠? 청주하고도 조치원하고 청주 그렇죠. 순간입니다. 네. 이 단지가 무슨 첨단 의료 단지 그런 컴플렉스화 된다면서요? 예, 이게 특징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리 청만 내려온 게 아니고요. 이게 바이오 생명과학 단지인데 네. 이곳의 특징은
우리 식약청, 질병관리본부, 네. 그리고 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인력개발은 그렇게 큰 4개 기관이 하나의 캠퍼스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로 보신 게 이제 그 캠퍼스를 보신 거고요. 2013년까지 우리 청사 바로 앞에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광대한 그 땅에 현재까지 58개 의약품, 네, 의료기기, 뭐 이런 관련 업체들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 세계적으로도 그러한 관련된 산업체, 또 이제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하는 무슨 연구소, 임상실험기관, 그리고 인허가 기관인 우리 행정기관들이 이렇게 한 군데 위치하면서 협력을 할 수 있는 모델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게요. 그 연구개발서부터 각종 제품의 인허가까지 완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국가 미래 성장을 위한 네. 중추적인 그리고 상징적인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이렇게 생명공학으로 유명하죠, 총장님. 그 싱가포르의 그 생명공학 단지 같은 게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아마 네. 제가 보기엔 여기 다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뭐 그야말로 세계적인 네, 생명공학 네. 단지가 될 거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저희는 그것을 능가하려고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하여튼 그 식약청이 이렇게 크게 이사를 그냥 그야말로 대규모로 하면서 바뀐 점이 좀 있습니까? 시스템이라든가 뭐 어떻죠? 예, 우선은 지난 불광동 청사는 이제 5성 이전이 계획돼 있었기 네, 때문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낙후돼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은 가장 최신의 시설과 장비 시스템을 갖추게 됐고요. 이제 중요한 건 뭐 그런 외형적인 것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어떻게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작년 말에 그 2020년까지는 목표로 하는 10년 장기 계획을 네. 희망미래 2020이라는 이름으로 세웠고요. 거기서 새로운 비전과 미션과 뭐 핵심 가치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일하는 방식을 좀 바꾸고 있는데 저희들이 2020년까지는 세계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네. 그런 과학 행정 기관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이렇게 하여튼 뭐 민간 기업 이런 그 생명과 관련된 기관들이 한데 이렇게 모여 있다라는 것이 일단 시너지 면에서 그렇죠. 일의 효율성 면에서 크게 이제 기대가 되는 반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총장님 사실 하여튼 서울에서 여기 저도 오다 보니까는 거리가 결코 짧은 거리는 아니더라고요. 한 2년 걸렸는데. 예. 지방 이전하면은 직원들의 동요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여기 어느 부서보다도 사실은 전문 인력들이 필요한 그렇습니다. 기관인데 네. 빠져나가지는 않았습니까?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평년 수준보다 오히려 조금 밑돌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작년에 한 120명 정도가 이직을 했는데 그중에 대부분은 이제 비정규직, 연구생 네. 이런 분들이고 평년도에 한 3년 평균이 한 150명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5성 이전 때문에 집중적으로 뭐 그렇게 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서울에서 거리가 이제 120km가 떨어져 있는데 네. 처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전히 좀 불편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인프라도 부족하고 하지만 그런 문제는 조만간 뭐 해결될 거예요. 직원들은 대개 그럼 요 부분, 뭐 청주 요 일대 아마 살아요. 예, 한 65% 정도가 이전을 해왔고요. 네, 네. 아직도 한 35% 정도는 출퇴근하고 있습니다만 이전에 온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 근처에. 네, 어쨌든 서울이라는 메트로폴리탄에 어쨌든 한 2시간 거리가 되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아직은 업무적 효율성 같은 건 좀 떨어지진 않나요? 어떻죠? 거리 때문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일하는 데는 뭐 오히려 그 이전에 불광동 청사는 청사가 한 4개, 5개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업무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져서 내부적으로 일을 하는 데는 지금이 훨씬 효율적으로 됐죠. 그렇군요. 다만 저희 내부적으로만 일할 수가 없고 관계부처와 협력을 해야 되고 각종 회의에 참석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은 아직도 역시 서울 위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업무 협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사실입니다. 뭐 사실은 뭐 그러나 뭐 여기 이제 그 복합단지가 조성이 되면은 그러면 그런 문제들은 현저히 개선이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세종시가 이제 또 내년부터 옮기게 되면 여러 가지 일하는 방식이 그런 지역적인 거리감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이제 텔레컨퍼런스나 이 화상회의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불필요한 출장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청장님 이제 일단 급한 질문부터 제가 좀 드리고 네, 네. 싶은 게 이제 가장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문제가 사실은
자, 일본 지진 사태로 인한 방사능 오염, 식품, 수익 식품의 방사능 오염, 불안하단 말이에요. 저부터 당장 사실은 뭐 생선 먹으러 어디 가면 이제 불안감이 좀 느껴지는데, 대통령도 아마 이 문제로 얼마 전에 식약청을 직접 방문했던 걸로 제가 이렇게 보도를 제가 들었는데, 이렇게, 방사능 수입식품의 방사능 오염 문제, 이거 어떻게 좀, 식약청의 대책은 어떤 건가요? 국민들한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먼저 말씀드릴 거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아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을 국민들이 드실 가능성은 현재로서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관리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좀 그 부분은 안심하셔도 되고요. 저희들이 지난 19일부터 수입되어 오는 모든 식품에 대한 정밀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며칠 후부터는 일본 그 후쿠시마 인근의 5개 현에서 들어오는 그 농임산물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만 수입을 보류를 시켰고요. 그 5월 1일부터는 또 그 인근에 8개 현을 추가해서 13개 현에서 들어오는 모든 식품에 대해서 정부의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식품에 대한 요오드 기준을 새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요오드나 세슘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하는데 거기서 조금이라도 나오게 되면 스트론튬하고 플루토늄 검사를 정부 증명서를 마찬가지로 요구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축산물하고 있는 농산물은 이제 농수산식품부에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총리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부 TF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사능 안전에 관한 것이 뭐 완벽하냐 아니냐 이런 문제는 좀 별도로 치더라도, 그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이 국내에 들어와서 소비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 일본 그 지금 사고 지역 부근에서 잡히는 뭐 수산물 같은 거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수산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사부 산하의 기관에서 검사를 하는데, 현재까지 거기서도 계속 검사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혹시라도 이건 뭐 노파심입니다만, 일본하고 아무튼 가까이 있는 우리나라 동해안 쪽, 그렇죠? 동해안 쪽에 어떤 뭐 생산되는 농작물에서 방사능 그런 우려는 안 해도 될까요? 노파심인가요? 농작물은 이제 그 요오드나 세슘은 비교적 가볍기 때문에 공기를 타고 이렇게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면밀하게 주시해야 되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에 대해서 정기적인 검사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스트론튬이나 플루토늄 같은 건 무겁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땅에 가라앉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게 수산물의 경우에 이제 물로 흘러 들어가서 회류성 어류가 이제 들어올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을 좀 하고 있긴 한데, 그거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면밀하게 모니터링은 계속 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그 부분을 계속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건 사실은 뭐 팩트보다도 불확실성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냥 적당히 넘어가면은 그 자체를 불안해하기 때문에 아무튼 명명백백히 좀 정확하게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먹는 거에 대한 불안감만큼 또 걱정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뭐 수익식품 검사 때문에 검사 물량이 뭐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저희 지방청에서는 거의 1일 3교대로 24시간 감시를 하는 체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추워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을 믿겠습니다. 네, 믿어주십시오. 방사능 사태라는 건 사실은 물론 이것도 굉장히 이제 뭐 반감기가 뭐 수만 년 가는 것도 그럴 정도로 이것도 굉장히 장기적인 문제지만은 우리한테 지금까지 늘 있어온 문제가 이제 불량식품 문제란 말이에요. 얼마 전에도 뭐 전복을 뭐 어떻게 가공하는 독극물 썼다 그래가지고 독성 물질을 썼다. 사실은 이거는 불량식품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은 그 준살인행위 같은 거란 말이에요. 독극물을 쓰고 그런다는 거는 가공식품 가공에.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그 어떤 특별법이라도 만들어가지고 무슨 가중처벌이라도 좀 해야 국민들이 불만이 사실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가볍게 처리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근절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부분에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건 맞는 말씀이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는 게, 최근에 이제 인접 국가에서 식품사고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만,
저희들도 불과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각종 법률을 강화시켜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식품사범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기존에. 네. 그래서 유해한 물질을 고의적으로 국민들한테 공급한 사람은 극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고, 식품위생법만 해도 각종 기준이 굉장히 높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기준으로 봐도 매우 높은 수준인데, 제가 작년에 온 다음에 즉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하고 문제가 뭐냐 하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법률의 형량이 낮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결이 떨어지는데 이제 그런 그렇군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 무엇을 고쳐야 되냐. 이건 보니까 양형 기준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작년 5월 달서부터 저희들이 법무부 그리고 대법원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식품사범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양형 자체를 높일 수 있는 그거를 협의를 해서 성공적으로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양형기준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올해 7월부터는 그것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이전보다는 훨씬 지금 이제 최소한 한 10년 이상 그 10년까지 그 징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강화됐기 때문에 그 이전보다는 법률의 형량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양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강화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품사범 근절에 크게 기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법적으로 규정이 안 돼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양형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네. 자체도 이제 조금 강화되면은 네. 개선이 되겠네요. 아무튼 어쨌든 간에 일반 국민들이 식품에 대해서 처벌량이 별로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좀 아무튼 실질적으로 그렇게 네. 돼야 뭐가 좀 개선이 되지. 예. 정말 이 문제는 이건 뭐 그래도 많이 낮은 건 맞아요. 옛날에는 정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네. 말도 안 되는 지금 이웃나라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많이 낮았어. 그렇습니다. 그래도 불안하죠. 네. 먹거리가. 네. 네네. 자, 우리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 구역이라고 천연님 있죠. 소위 네, 네. 그린 푸드 그린존이라고 하던가요? 그린 푸드존. 푸드존이라고 하죠. 네. 그게 또 유명무실하다라는 그런 지적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하여튼 그건 아이들 우리 자라는 애들 문제인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시약청 차원에서 대책이 좀 있으신지. 예, 이제 그게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련 특별법이 최근에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의욕적인 법입니다. 상당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해나가려고 만든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린 푸드존이라는 게 학교 앞에 불량식품 그거죠. 네, 학교 내 200m 지역을 이제 그린 푸드존이라고 명명을 하고 거기에는 이제 아이들한테 안 좋은 그 열량만 높고 영양이 낮은 식품들은 못 팔게 한다든지 좀 말씀하신 대로 비생적으로 가공된 식품들이 못하게 하는 것인데 아직은 이제 시행 초기다 보니까 조금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잘 알고 있고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서 좀 더 실효성 있는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이 그런 식품으로 인해서 위해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 강화해 나가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하여튼 애들 우리 꼬마 아기들이 먹는 음식 이것 뭐 어른들보다 훨씬 더 관리를 좀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 청년님 지금 어쨌든 난치병 걸린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갖고 있는 부분이 줄기세포 쪽인데 그렇습니다. 줄기세포가 지금 임상 3상을 거쳐가지고 어쨌든 식약청에서 이거 허가 품목으로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죠. 뭐 한 20여 종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 임상이 진행 중인 게 한 20여 품목 그렇군요. 되고요. 그 중에 이제 임상이 끝나서 저희들한테 허가 신청이 들어오는 게 한 건이 현재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어떻게 그 줄기세포 그 허가가 좀 뭐 연내나 혹은 좀 빠른 시일 내에 그걸 기다리고 있는 어떤 환자들을 위해서 뭐 어떻게 가시권에 들어올까요? 어떻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 세계 어디보다 못지않게 빠른 속도로 그런 분야가 발전되고 있고 우리 식약청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허가 기간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뭐 연내에 세계 최초의 줄기세포 치료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가장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는 신속한 심사를 통해서 제품을 시장에 내놓으면 환자에게 희망을 줄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 경제에도 크게 도움이 될 텐데 문제는 이 부분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허가가 난 다음에 전 세계가 다 이걸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 심사 과정에서 만에 하나라도 조그만 실수라도 있게 되면 그 제품이 시장으로 나갈 수 없게 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수준이 폄하되는 신뢰가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그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 부작용이 일파만파. 일파만파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빨리 해야 된다는 것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맞춰 나갈 것이냐. 그런데 이 새로운 분야라는 것은 후발 주자가 갖는 이점은 그 선발 주자들이 해온 것을 보고 배우면 되는데 이쪽은 저희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으로 가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디 딴 데서 특별히 배울 데가 없이 저희들이 새로이 관련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식약청도 그 모든 것들을 진짜 선구자적인 입장에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철저하게 보면서 신속하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총장님 그게 무슨 우리가 말하는 소위 그 부정적 관료주의 때문에 지연되고 그러는 건 아니겠죠?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네, 전혀 아니고 그 어떤 의학적 그 과학적 그렇습니다. 검증이라든가 과학적 검증. 그래서 그런 부작용을 줄이고 줄이는 게 아니라 없애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런 여러 가지 그 랩상에서의 어떤 실험 그런 것들이 아마 그런 것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일반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허가 기간이 우리가 이제 한 6개월, 1년 이렇게 걸린다 그러면 뭐 이렇게 오래 걸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주 쉽게 이해하시게 말씀드리려면 이런 허가 심사에 관련된 자료만 해도 보통 이게 쌓아놓으면 프린트물로 한 4m 높이가 됩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다 그것이 옳은 것인지 제대로 된 방법인지 하는 거를 검증을 해야 허가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시간도 좀 걸리는 편이죠. 자, 저는 정부가 어쨌든 바이오 산업, 바이오 의약품 분야를 소위 뭐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먹거리 신성장 동력 산업군으로 지금 분류를 시켜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 그거 이전에 아무튼 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환자들이 워낙 또 그 부분에 대한 기대도 많고요.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 수준을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 부분도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또 뭐 아직도 복제약품 쪽 뭐 그런 걸 보면 또 좀 후진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떤지요? 바이오 분야는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기대를 걸고 있는 신성장 동력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뭐 바이오 분야라고 치면 대표적인 게 이제 예방 백신, 뭐 지금 말씀하신 줄기세포 치료제, 바이오 시밀러 뭐 이런 것이 대표적인 세 가지 분야인데 이 바이오 시밀러나 세포 치료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가고 있는 군 중에 하나입니다. 바이오 시밀러를 잠깐만 좀 시청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시죠. 바이오 시밀러라는 것은 이제 그 화학 성분으로 되어 있는 일반 그 케미칼 의약품이 아니고 살아있는 세포로 이용한 뭐 단백질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그 케미칼은 화학적인 성분만 똑같은 걸 만들면 이제 오리지널 제네릭 이렇게 제너릭이라고 그러죠. 복제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이 바이오 의약품은 살아있는 세포와 단백질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케미칼처럼 똑같은 성분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제네릭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시밀러라는 그러니까 매우 유사하다라는 그러니까 화학적 약품의 제너릭이 바이오 쪽에서는 그걸 바이오 시밀러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바이오 시밀러하고 세포 치료제는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과학 수준은 우리가 아무래도 선진국보다 좀 떨어져 있겠지만 그것을 연구하고 실용화하기 위한 노력은 선진국에 못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는 아주 큰 의약품들이 2013년 올해 내년 뭐 내후년 이때 특허가 만료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퍼스트 최초 나오는 바이오시밀러로 되게 되면 시장을 선점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큰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같이 노력을 하는 것이고 잘만 하면 충분히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 분야는 아무튼 그 어떤 그 아까도 뭐 우리가 계속 먹거리 의약품이라는 특수성 그죠? 우리한테 제일 맞닿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진짜 제대로 잘 만들면 아마 그것이 뭐 인류에 이바지하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지만 경제적으로도 아마 정말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다는 그렇습니다. 다 공감하는 바인데 그 청년은 바이오 메디컬 펀드라는 게 있죠. 그게 아마 제약 경쟁력 높이기 위해서 펀드를 정부가 만든 건가요? 어떤 거죠? 그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게 이제 보건복지부, 뭐 직영부, 교과부가 이제 합동을 해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바이오 시밀러만 해도 그 상당히 많은 초기 투자 비용이 들어갑니다. 일종의 장치 산업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게 막상 시장에 나와서 성공할 것이냐 하는 것은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일개 회사가 투자를 해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그 제약산업이 예전에는 좀 활발했습니다만 계속 발전하지 못하고 1위 기업이 연간 매출이 뭐 8천억을 좀 넘는 정도의 상황에서는 그 막대한 투자 비용이나 이런 걸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펀드를 만들어서 성과가 나왔을 때 그것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쪽으로 하면 투자가 좀 더 활발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지금 소위 뭐 석유 같은 것도 그렇지만 의약품도 세계적으로 보면은 소위 그 메이저들이 있죠. 메이저 거대 그 메이저들이 시장을 잡고 있어가지고 참 그거 시장 뚫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직은 우리 제약이 그거에 비하면 정말 사실은 넌 자본 규모에서는 굉장히 영세한 수준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아마 삼성 같은 데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대기업체들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 것들 중에 배경 중에 하나는 물론 그 분야가 미래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다라는 것도 있지만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경쟁을 할 만한 분위기가 조성돼 가고 있다. 이런 판단이 같이 작용한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합니다.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준 측면도 있겠죠. 삼성이 조금 전에 말씀한 그 바이오 시밀라 쪽에 이제 그 투자를 선언을 했고요. 또 한 분야가 이제 그 소위 그 의료기기 분야죠. 유헬스케어라는 분야인데 그 유헬스케어가 그 일단 개념이 그렇죠. 원격 뭐 의료 치료하고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원격 치료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당뇨병을 앓으신 분은 하루에 몇 차례씩 혈당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 일일이 기록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혈당 체크를 한 동시에 그것이 이제 근거리 통신망을 통해서 자기의 컴퓨터나 자기의 주치의한테 연결이 된다든지 이제 그런 개념들이죠. 네. 자, 삼성이 뛰어들기도 했지만 어쨌든 우리 국가에서도 소위 그 유헬스케어 부분을 역시 굉장히 키우려고 애를 쓰는데 실제로 사업 추진이 조금 늦어진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어요. 왜 늦어지는 거고 식약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좀 지원을 하시는지요? 말씀하신 대로 미래에 굉장히 시장 규모가 확대될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분야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기존의 허가 절차를 밟아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관련 협의체, 연구소하고 그 협의체를 만들어서 산학연 공동으로 연구를 해서 그 US 의료기기를 위한 가이드라인, 허가심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었고요. US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통신에 관련된 표준화를 할 것이냐.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개인의 의료정보는 매우 중요한 사생활입니다. 그래서 그 보안 문제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US 의료기기가 활성화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공동협의체를 통해서 그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신속하게 여태까지 7개를 만들었고 앞으로도 5개 품목에 대해서 더 만들 예정인데 조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의료법에 보면 원격 진료가 허용되어 있는데 이 원격지와 이쪽 의료기관 간에 양쪽에 다 의사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격 진료가 필요한 것은 의료자원이 부족한 쪽에 이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그 법적인 제도가 좀 보완이 돼야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아까 말씀드린 각종 기준이나 이런 거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지만 현재 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데 국회에서 지금 심의 중인데 아직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한계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US 의료기기를 임상 허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는 지금 뭐 몇백 조 된다 그러죠, US 의료기기가 내년에 저희들이 국내 시장만 보면 한 5조, 한 10년 내에는 뭐 그 두세 배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식약청이 아무튼 국민들한테 가까이 가 있는 기관이 되고자 많이 노력을 한 거는 뭐 알고 있는 바지만은 아직도 사실은 이제 어쨌든 식약청이 힘이 있다라는 게 인허가권이 있고 그렇죠. 관리 권한 뭐 이런 것도 있어서
사실은 뭐 제약회사나 이런 또 그 어떤 개발업체 쪽에서는 이게 또 갑중의 갑이다라는 그런 뭐 불만 아닌 불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아직도 조금 있다면은 이런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 같은 걸 조금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와서 가장 노력한 것 중에 하나가 아마 그거일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 허가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아마 목이 예, 빠지게 기다릴 예. 거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저희들이 두 가지의 그 이율배반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야 되는데요. 하나는 이 까다롭다는 것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한 맞아요. 제품,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까다롭게 볼 수밖에 만만해서는 없습니다. 절대 안 되죠. 만만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기업체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좀 쉽게 나왔으면 피곤한 거죠, 그게. 좋겠거든요. 깐깐하게 하면 피곤한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매칭시키는 것이 저희들한테 중요한 과제인데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의 인허가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높이고 현재 저희들이 높은 수준 아닙니다. 높여야 되고요. 네. 그 대신 그거를 높임과 동시에 각종의 기준을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합리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관련된 산업체가 그 우리가 관련된 규정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행스러운 거는 그런 갑중의 갑이다라는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3년 동안 저희들이 규제개혁 우수부서로 총리실에서 평가가 됐고요. 작년에는 뭐 한 개뿐이 없는 최우수 부서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그런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한 노력이 기울어지면 예전처럼 뭐 갑중의 갑 이런 얘기는 없어질 거고 합리적인 규제과 기관이다 이렇게 불려지기를 저는 희망을 하고 있죠. 뭐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소위 그 까칠함, 그 행정기관이 까다롭게 한다라는 것이 합리적이고 발전을 위한 거라면은 뭐 아마 국민들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정말 아까 말한 관료주의나 무슨 예를 들어서 행정 편의주의 때문에 그냥 그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뭐라고 할까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컴플레인이겠지. 그렇게 해서 제도가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결과가 좋다면은 뭐 그건 아마 이해해 줄 거라는 뭐 생각이 또 듭니다. 그 지금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 아까 잠깐 청장님 말씀해 주셨어요. 네, 정부 네. 차원에서 지금 이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뭐 특별수사팀입니까? 뭐 그런 걸 만들었다고. 검찰에 그러죠? 만들어져 검찰에서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의약품도 이제 수사 대상이 되는 건데 그 여기서 식약청이 맡게 되는 역할 같은 거는 뭘까요? 저희들 직원이 이제 그 검찰에 구성되어 있는 리베이트 수사 전담반에 파견을 나가 있죠. 네, 4명의 네. 직원이. 근데 이제 그 직원들은 저희들이 이제 의약품 유통, 생산 유통과 관련된 전문 지식이 있고 평상시에 이제 약사 감시라고 해서 의약품 판매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들을 그 팀에 공유하면서 필요한 과학적인 수사를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면은 결국 그 관련된 유관 정부 기관들하고 협조 체제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네, 그렇죠. 네, 네. 자, 청장님, 조금 제가 불편한 질문 하나.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아까 우리 줄기세포 인허가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는 문제도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네, 네. 뭐 하여튼, 의약품들이 이제 시장에 나가기 전에 식약청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부작용 같은 거를 디텍트 해내는 그런 과정에서 걸리는 시간 같은 거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약품 부작용을 감지해내고 디텍트하는 시스템에서 조금 그 분석 평가 능력이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또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요. 제가 가장 이제 좀 부끄럽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근데 이거는 뭐 식약청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국가 시스템에 관한 문제인데 조금 더 포괄적으로는 사실 우리 과학의 아직 한계인지도 모르죠. 그런 부분도 뭐 있겠죠. 그런 측면도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과학에 있는 수준으로서 보면 노력을 하면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고 자체는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부작용 보고 건수만 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아주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안 갖춰져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그래서 작년부터 그걸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약사법을 개정을 해서 의약품안전관리원을 저희들이 신설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모여진 데이터를 그 관리원에서
정밀하게 분석하고 평가를 해서 우리 식약청한테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을 해주면 저희들이 관련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미국 FDA나 유럽의 EMA처럼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을 올해부터 갖춰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 조만간에 저희들이 전체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조금씩이라도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춰질 예정입니다.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자체 분석 평가가 좀 미흡하다는 건 솔직히 인정을 해 주셨는데, 이제, 아무튼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말할 수 중요한 네. 부분인데, 하여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네. 미국 FDA 같은 경우는 그런 시스템이 뭐 완벽하게 잘 갖춰져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시스템 자체는 이제 그쪽 시스템과 유사한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뭐 그런 질문을 드리면서도 소위 과학의 한계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과학의 한계가 분명히 있겠지만 적어도 다른 나라에서 하는 정도의 수준까지는, 선진국에서 하는 정도의 수준까지는 당연히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과학의 한계까지 뭐 어떻게 넘어서라는 얘기는 못해도 다른 나라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식약처에서 하는 일이 아주 기본적인 과학 수준서부터 고도의 행정적인 판단까지 모든 분야 영역이 걸쳐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 전체의 수준과 이렇게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기왕의 말씀이 나온 김에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그렇게 중요함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식품의약품 안전 분야에 투자는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국가 전체적인 예산도 물론 많지 않습니다만 FDA하고 비교하면 저희 예산이 18분의 1 정도 됩니다. 18분의 1. 아이고. 그리고 인력이 현재 수준은 8분의 1인데 올해 초에 미국 FDA에서 식품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그 법안만 충실하게 이행하려고 해도 10,000명 정도가 더 증원이 돼야 되거든요. 현재 FDA가 10,000명이 넘는데 거의 뭐 2만 내지 3만 명에 육박하는 인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훨씬 더 정밀하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근데 저희들도 미국 FDA와 업무 범위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인구 수는 좀 작지만 관리하는 식품의 수나 의약품의 수나 의료기기의 수는 거의 유사하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모든 여건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입니다만 이 안전 문제, 특히나 이제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적절한 정도의 투자는 이루어져야 국민들이 안전 수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여러 번 얘기가 나온 얘기지만 아무튼 국민들의 먹거리나 의약품에 관한하는 사실은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게 제가 봐도 옳을 것 같네요. 뭐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정말 해결하기 힘든 문제 얘기를 좀 청년님한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한의학이라는 것이 참 우리의 아주 굉장히 저는 뭐라 그럴까 우리 탁월한 우리의 문화유산인데 문화유산이죠. 근데 이게 현대 과학이라는 어떤 학문적 틀 내에 지금 있는 게 아니어서 이제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한의학계가 사실은 식약청에 와서 뭐 데모한 적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한의학이라는 좋은 유산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현대 과학의 틀 속에서 녹여지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끊임없는 문제들이 예를 들어 신약이 나왔다 그러면은 자 임상에서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는 이거 먹고 낫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를 표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일반화시킬 수 없다라는 문제. 그래서 한의학자들이 항의하고 이게 왜 먹으면 안 되느냐. 또 의료 쪽에서도 옛날에 무슨 아무튼 뭐 항암 치료제 같은 것도 소위 비방을 써가지고 낫다. 근데 이게 지금 뭐 허가를 안 해주니까 이 끊임없는 이 갈등. 그러면은 이걸 그렇다고 식약청 입장에서도 마음대로 허가해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나 또 급한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구조, 끊임없는 구조. 이걸 식약청이 어떤 스탠스를 갖고 좀 이거에 대처를 해야 될까요? 입장이 좀 듣고 싶어요. 네, 제가 한약과 관련해서는 이제 복지부가 이제 큰 틀의 정책적인 걸 담당하고 저희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상과 이제 허가 심사와 관련된 과학화 분야에 대해서 안전성과 과학화 분야에 대해서 관련을 하고 있는 것인데 최근에 저희들이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안정성 분야와 과학화를 위해서 이제 천연물 신약 관련된 협의체를 만들어서 좀 관련된 산업계, 연구자, 학계, 저희 식약청하고 같이 해서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3품목 정도가 이제 천연물 신약으로 이제 허가를 받았는데 그런 것들은 뭐 동의보감이나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런 데서 들어가 있는 것은 이제 역사적으로 임상이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별도의 절차는 거치지 않지만 예. 그런데 없는 새로운 것들을 하려고 하면 그런 과학적인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한 3가지가 최근에 허가를 받았는데 거기서도 똑같이 문제가 되는 게 국내 시장에만 머물러 있지 해외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게요. 왜냐하면 그 천연물 신약이나 한약이나 이런 것들이 복합적인 성분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성분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고 어떠한 작용을 하는 당연히 욕을 것이 받겠죠. 네. 표준화돼야 되는데 그럼. 그런 부분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천연물 신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관련된 곳이랑 연구를 하면 이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의계에서도 이제 그 임상시험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예전에 이제 비방 수준에 머물지 말고 그런 것들을 좀 과학화의 영역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끌어내서 노력을 하는 것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한의학이라는 게 우리 전통의 뭐라 그럴까 탁월한 어떤 문화유산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비과학으로 이렇게 치부됨으로써 생기는 많은 문제들에서 안타까움이 참 있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그런 것도 사실 이해가는 게 무슨 세계적으로 하여튼 상품을 만들려면 표준화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규격화가 돼야 되는 거고 근데 그런 부분들에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식약청의 장기 프로젝트 중에서 바이오 문제나 무슨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마 한의학을 어떻게 이거를 시장에 맞게끔 그리고 시장이 이해할 수 있게끔 과학적으로 입증하느냐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도 좀 총장님께서 애를 써주시면은 너무나 좋은 문화잖아요. 그죠? 이게 증명은 안 되지만 분명히 써서 효과가 있다면 사실은 그거는 무시할 수만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 좀 애를 좀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네. 또 관련해서 조금 그 질문 하나 더 한다면 중금속 문제도 지금 있죠. 제가 오늘 한의사를 만났더니 지금 우리 정부가 너무 중금속 문제에 대해서 과도하게 규제를 해가지고 이걸 굉장히 컴플레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안 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당장 뭐 수은이 나왔다, 뭐 비소가 검출됐다 그러면 겁나니까. 식약청이 그런 문제가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이쪽 얘기 들어보면 또 이쪽대로, 저쪽 얘기 들어보면 저쪽대로 다 타당성 있는 얘기들인데, 어떻게 이거 중금속 문제, 이거 사실은 뭐 지금 한의약 파는 시장들 굉장히 많잖아요. 당장 우리 현안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중금속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다른 것보다 최근에 현안이 되고 있는 것은 카드뮴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한약재에 대한 중금속 문제가 예전에 이슈가 됐을 때, 다소 좀 엄격하게 카드뮴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0.3 ppm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일부 한약재에 있어서는 그 자라나는 그 식물의 특성상 카드뮴이 많이 함유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0.3 ppm을 적용하게 되면 한 70~80%가 부적격이 돼서 한의사들이 이제 적절한 처방을 하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서 저희들이 몇 년 전서부터 거의 위해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정도로 완화시키는 그 위해 평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제 국민들이나 소비자 단체 이런 데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좀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는 한약재에 대한 중금속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데 양약 같으면은 그 원재료에 대해서 크게 국민들이 관심 가지지 않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나오는 약품에 뭐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근데 이것은 한약 제제라는 것은 이제 최종적인 산출물이고 한약재는 그 원료 의약품인데 이 한약 제제에 대한 관심이 사실 초점이 돼야 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끓이는 과정을 거치면 그 전문적인 용어로 이행률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0.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재료에 0.3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탕제, 만들어진 한약 제제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극미량만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결정해줘야 되는데 역시 그 부분 두 가지를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도 논의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에 국회에서 청원심사소위에서 결정이 되면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총장님, 이 오송으로 작년에 이주하면서 미래 비전을 선포했어요. 2020년까지 세계 5대 식의학 전문 기관으로 키워나가겠다 이렇게 미래 비전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식의학 감독 관리 체계에서 정말 우리 경쟁력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필요한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저희들 지금 수준에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 서울에서 그 APEC 그 규제조화센터에서 워크숍을 개최를 했는데 그 APEC 영내 국가의 의약품과 관련된 각종의 국가가 다른 기준들을 조화시키는 겁니다. AH 센터를 저희들이 하고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AHC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는 국제적인 인사들을 보면 최근에 우리 식약청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받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같은 노력이 계속 이어진다면 조만간에 선진국 수준의 그러한 기관으로 네. 발돋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네.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아주 뭐 든든한 네. 마음입니다. 네. 제가 청장님 얼마 전에 몇 번을 제가 쿠바를 갔다 왔었어요. 네네. 수교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보니까 그 경제 수준이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명공학 쪽은 굉장히 경쟁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유럽에서도 안과 치료하러 오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네. 야 이게 국가가 의지를 갖고 하면은 꼭 물론 뭐 경제력이라는 게 절대적이긴 하지만은 꼭 경제력에 따라가는 것만도 아니구나. 의지를 갖고 하면은 네. 되는 것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는데 네. 쿠바가 하는데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죠, 그죠? 네, 네. 네, 아주 그래서 쿠바에 제가 느낌이 많았습니다. 자, 청장님 하여튼 뭐 거의 지금 한 50분 넘게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국내 보건경제학 분야의 아마 최고 전문가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식약청이라는 데가 국민 먹거리하고 의약품 취급하는 데예요. 그죠? 네. 가장 국민들한테 중요하고 또 국민들이 아마 궁금해하는 그래서 오늘 또 저희들이 인터뷰를 한 건데 네. 국민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죠. 네. 예, 저희들은 국민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한시도 경계를 흐트러지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굵직한 뭐 식품사고나 의약품사고가 나서 식품 안전에 대한 신뢰가 그동안은 많이 떨어졌었는데 최근에 작년에 그 통계청의 조사를 보면 식품 안전에 대한 걱정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 식품 관리에 대해서 그만큼 국민들이 신뢰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식약청뿐 아니라 모든 분들의 노력이 이렇게 모아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은 식품뿐 아니라 의약품,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가장 안전하고 좋은 품질의 상품들을 국민 여러분들한테 공급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또 그것이 단순한 안전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를 일으키는데도 저희들이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저희들 식약청을 좀 믿어주시고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욱 큰 힘을 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장님 그 국민들이 먹거리에 대해서 깐깐하고 네. 또 그걸 감독하는 기관이 정말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그 감독을 받는 입장에서는 피곤하게 하는 것이 제가 보면 정상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가 그 미국 FDA 하면은 굉장히 신뢰를 우리가 하죠. 그렇습니다. 네. 한국 식약청도 FDA 못지 않은 신뢰를 국민들한테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제가 한번 가져봅니다. 네, 그렇게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단순히 깐깐한 게 아니라 그럼요. 깐깐하지만 공정한 기관으로서 인정받을 때까지 부차주장 노력하겠습니다. 아이고, 긴 시간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